엄마답게 좀 살아다겨 지치가. 엄마답게 좀 살아. 평생 헌신한 60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15회째 식당 주방에서 퉁퉁 불어터진 손으로 앞치마에 밴 기름때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숨통은 냅킨 위에 선 하나 긋는 낙서였죠. 그런데 그 냅킨 한 장이 인터넷을 뒤집어 놓자 유일한 피부치인 딸은 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희생해온 제 인생에서 이 작은 꿈마저 사치인 걸까요? 날 선 독서를 내뱉던 내 딸을 오열하게 만든 냅킨 한 장, 그 낡은 냅킨 속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끝을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새벽 5시 삼거리 식당 주방에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건 저였습니다. 15회째였어요. 이 일을 시작한 게 처음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젠 몸에 배어 있습니다. 형광등 스위치의 위치, 가스밸브 여는 순서,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됐어요. 그전엔 뭘 했냐고요? 남편 직장 따라 이사를 4번 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3년 했고요. 딸 수진이를 낳아 키우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 일들은 기억에 잘 남지를 않습니다. 물처럼 흘러서 사라지는 것들이니까요. 남편이 심장으로 갑자기 쓰러진 건 제가 55살 때였어요. 은행잎이 지던 가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딸 수진이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삼거리 식당이 그때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15회가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지면 전날 밤 남겨둔 기름 냄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묵은 된장찌개 냄새, 솥뚜껑에 누른 밥 냄새, 어제 저녁 생선을 구웠던 기름 냄새. 시간이 지나도 배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방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전날 밀려있던 그릇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밤새 물에 담가둔 것들이라 기름기가 어느 정도 풀어져 있었지만 손이 물에 닿는 순간은 늘 차가웠습니다. 10월이었으니까요. 가을 새벽의 수돗물은 예고 없이 차갑습니다. 고무장갑을 낍니다. 수세미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 메뉴가 김치찌개면 그릇을 더 많이 내야 한다든지, 어제 영숙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으니 오늘은 홀 좀 도와줘야겠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남편 기일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생각은 뒤늦게 왔어요. 그릇 하나를 헹구다가 불쑥 이 사람 죽고 8해가 지났는데 기일만 되면 아직도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슬프다기보다 허전한 것이죠. 오래 신던 신발이 닳아 없어진 것 같은. 남편과 오래 산 사람은 압니다. 그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어쩌면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사랑. 공기처럼 당연해진 존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서야 비어있다는 걸 아는. 창밖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릇을 헹구다 손을 멈췄어요. 물에 부른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손, 군데군데 물이 올라 하얗게 갈라진 손, 관절이 도드라진 손. 이게 제 손이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이 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그랬어요. 16살 제가 교실 창문 너머 풍경을 공책에 그리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더니 박순이
너 손에 재능이 있다. 그 말이 아직도 여기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손마디 사이 어딘가에요. 물에 아무리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 곳에. 그 말 이후로 한동안 그림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미술대학을 가봐도 되지 않겠냐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꺼낼 수 없었어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안 그렸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 차리다가 그 사이에 그림은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내려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없었어요. 물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창밖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엔 올려다볼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점심 러시가 끝나는 건 1시 반쯤입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빠지고 홀 서빙을 맡은 영숙이가 정리를 시작하면 저한테는 잠깐 숨을 돌릴 틈이 생겨요. 15분에서 20분 사이. 사장님이 장 보러 나가는 시간도 그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루 중에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이 그때뿐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거지 아줌마가 쉬는 시간에 뭘 했냐고요. 주방 맨 구석 냉장고 옆자리에 앉으면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식당 오른쪽 골목 끝에 있는 나무였어요. 봄에는 연두색으로 빛났고 여름엔 짙은 초록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어요. 계절이 가장 먼저 그 나무에 표시가 났습니다. 거기서 테이블 위에 쌓아둔 냅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 하나를 꺼내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은행나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햇살을 받아 빛나는 노란 잎, 잎 하나하나를 그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복잡한 건 없어요. 손이 움직이고 선이 생기고 거기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느낌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미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 15분 동안만큼은 손끝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 아니어도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일이 저한테는 그게 그림이었어요. 15회째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꺼냈어요. 그릴까 말까를 생각하다가 꺼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생각도 없이 꺼내게 됐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손이 먼저 냅킨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동료 영숙이는 알긴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숙이 성격이 그랬습니다. 남의 일에 크게 참견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날도 영숙이가 홀에서 걸어오더니 제 옆을 지나치면서 말했습니다. 또 그거 그리냐? 보지도 않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으로 냅킨을 슬쩍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괜히 몸이 움츠러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그릴 땐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 눈치를 채면 낙서를 들킨 사람처럼 부끄러워지는 것이 그게 뭔지는 압니다. 나 같은 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과분한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설거지 아줌마가 그림을 그린다. 그게 어딘가 잘못 끼워진 단추 같은. 그래서 앞치마 주머니 안에 숨겼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사장님, 김 사장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 2시부터 저녁 준비. 예, 사장님. 저는 일어나서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냅킨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구겨진 냅킨, 그 위에 은행잎.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은 늘 혼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5분. 가을 저녁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은행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올해가 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이 길을 15회를 이 길로 출퇴근했습니다. 봄엔 벚꽃이 피고, 여름엔 나뭇잎이 무성하고, 가을엔 은행잎이 지고, 겨울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른 계절이 왔다 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38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이혼한 지 4년째. 외손자 민재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바쁜 아이였어요. 엄마, 다음 주 민재 학부모 상담인데 내가 못 가거든. 엄마가 좀 가줘. 제가 몇 시인데?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쁜 아이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늘 바쁜 아이니까요. 근데 가끔은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지하 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이 작아서 해가 안 들어요.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방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 8개 여기서 살았습니다. 밥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서 어차피 혼자 먹는 밥인데 잘 차릴 이유가 없었어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남의 밥을 차려주다 오면 집에 와서 내 밥 차리는 게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먹고 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끈으로 묶어둔 냅킨 묶음들, 크기가 제각각인 비닐봉지들. 저는 그걸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수백 장이었습니다. 냅킨마다 다른 계절이 있었어요. 봄에 그린 것들은 개나리 노랗고 여름엔 수박 잎사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을엔 은행잎, 겨울엔 앙상한 나뭇가지. 어떤 냅킨엔 식당 창밖 골목이 그려져 있었고 어떤 건 외손자 민재 얼굴이었습니다. 서툴게 그린 얼굴이었지만 닮았어요. 어떤 냅킨은 기분이 좋던 날의 하늘이었습니다. 어떤 냅킨은 장마철 빗속의 창문이었어요.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 그날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5회의 계절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한 장을 들다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냅킨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잎 하나가 그려진 냅킨이었어요. 오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냅킨 한 장 한 장이 내 계절이었다는 걸. 점심시간이면 혼자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 손님. 말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영숙이는 혼밥족이라고 했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왔어요. 늘 창가 맨 끝 자리였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기다렸어요.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혼자 생각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도 그 청년이 밥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그릇을 치우러 갔을 때였어요. 청년이 쓰던 냅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집혀 있었어요. 그 위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 냅킨 그림이었습니다. 어제 그리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실수로 테이블에 두고 간 것이었어요. 청년이 뒤집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냅킨을 빼앗다시피 집었습니다. 그냥 낙서예요. 뒤를 돌아보니 청년이 아직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러 나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누가 그리셨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냅킨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저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낙서라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한 낙서예요.
청년이 잠시 더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도윤 씨를 처음 제대로 본 것이 29살. 동네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청년 큐레이터.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영숙이가 핸드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야, 순이야. 인터넷에 우리 식당 나왔다. 국솥 앞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야.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 사람들이 막 퍼나르고 있다고. 영숙이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하나였습니다. 냅킨 위에 그림. 가을 나무와 은행잎. 분명히 제가 그린 것이었어요. 그 아래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식당 아주머니의 냅킨 드로잉. 이 손이 들려주는 계절. 숫자가 보였습니다. 좋아요가 수천 개였어요. 공유 수도 엄청났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게 제 그림이었습니다. 식당 냅킨 위에 제가 그린 것이었어요. 누가 올렸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창가 청년인 것 같았어요. 국자를 집었는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을 수돗물이 아니었는데도요.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쉬는 시간마다 그리던 냅킨 그림을 세상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숨겨두던 걸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오래 잠겨 있던 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국을 저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뭐 올린 거야? 내가 올린 게 아닌. 아, 됐어. 아무튼 그거 그만해. 알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엄마 이름 나오면 나도 이상해지거든. 수진아, 내가 올린 게 아니라 그 손님이 몰래 올린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테이블에 두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만둬. 알겠지?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주방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창밖에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은행잎이 하나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혼자 떨어졌습니다. 가을잎은 바람이 없어도 때가 됐으면 떨어집니다. 그만둬. 알겠지? 수세미를 집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만에 식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늘었어요. 평소엔 점심만 바빴는데 늦은 오후에도 테이블이 찼습니다. 영숙이가 홀을 뛰어다녔어요. 추가 테이블을 내와야 했습니다. 김 사장은 흐뭇한 얼굴로 주방을 들여다봤어요. 순이 씨 덕분에 대박 나겠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저를 찍으려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척 하면서요. 사람들이 저를 보려고 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거지하는 사람인데, 볼 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도윤 씨가 다시 왔습니다.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제가 그릇을 치우러 가자 일어나 정식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저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작은 갤러리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냅킨 사진 올린 게 저예요. 죄송합니다. 역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시회. 그 두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찔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나 같은 게 무슨 전시회를. 말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 같은 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했던 말이었으면.
그런데 눈빛이 흔들렸던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 씨도 알아챘을 겁니다.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딸 수진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직접 찾아온 건 오래간만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테이블 사이에 서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 몇 명이 핸드폰으로 냅킨 그림을 찍고 있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밖으로 나오라고. 식당 옆 골목이었습니다. 은행잎이 발밑에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누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그린 거야. 좋아서. 수진이가 말을 받아쳤습니다.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 좋은 건 또 뭐야? 엄마 나이에 이런 거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 나이에.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기분인지. 근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이 됐다면 글을 썼겠죠. 말이 아니니까 그림을 그렸을 테고. 사람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식당 설거지 아줌마가 그림을 그린대. 인터넷에서 화제래. 나는 회사에서 얼굴이 다 뜨거웠다고.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밑에서 은행잎 하나가 날아올랐습니다. 미안해. 수진이가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더 할 말이 있었는데 삼킨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골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서럽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것하고는 달랐어요. 그냥 오래된 것이 또 확인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엄마다.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야 한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닌 것이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재킷도 벗지 않은 채로. 수진이 말이 계속 돌았습니다. 엄마 나이에 이런 거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시회를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고 뭔가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리는 건지 그게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 이유가 안 된다는 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냅킨 묶음을 꺼냈어요. 펼쳐보다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냅킨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냅킨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 봤습니다. 찢어진 선이 그림을 가로질렀어요. 가을 나무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조용하게요. 소리도 없이 설거지 물처럼 그냥 흘렀습니다. 한참 울다가 냅킨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여자의 얼굴. 서툴고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입이 크게 웃고 있었어요. 어깨에 앞치마 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 글씨가 있었어요. 빨간 크레파스로 엄마 세상에서 제일 잘 그려. 수진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7, 8살쯤이었을 거예요. 그 종이를 가슴께에 올려놓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뭔지 모를 뜨겁고 묵직한 것이
가슴에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지금의 수진이는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도윤 씨가 주고 간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로 2정거장 거리.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무서웠습니다. 그 갤러리라는 곳에 가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달라져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다는 게 맞는 말이겠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잖아요. 그만두라고. 수진이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명함이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갔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식당이 일찍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사람 몇 명이 조용히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쭈뼛거렸습니다.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 건지. 앞치마 자국이 남은 옷이었어요. 손도 물에 불어 있고요. 다시 나가려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싶어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도윤 씨가 안쪽에서 저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냥 한번 와봤어요.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도윤 씨는 아는 척 않고 웃었어요. 갤러리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떤 벽에는 검은 선으로만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쪽에는 물감이 두껍게 쌓인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어느 액자 앞이었어요. 작은 것이었는데 가까이 보니 볼펜으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종이도 허름했어요. 영수증 같은 종이 위에 그린 나무였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부르는 장르예요. 정식 미술 교육 없이 혼자 그린 작품들이요. 냅킨이나 종이 봉투에 그린 것도 있어요. 날것의 힘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이 전시가 될 수 있을까요? 허름한 영수증 종이 위에 그린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도윤 씨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님, 예술의 재료에 귀천은 없습니다. 이건 냅킨이 아니라 어머님의 캔버스입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 그림을 작품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낙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주변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캔버스라고 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일이 생겼다며 외손자 민재를 맡기고 갔어요. 민재는 10살이에요. 눈이 크고 목소리가 큰 아이입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 밥 먹고 쉬지 뭐. 심심해. 같이 뭐 하자. 서랍에서 냅킨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연필이랑 크레파스도요. 이거 같이 그릴까? 민재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냅킨 그림이다. 식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연필로 은행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크레파스를 꺼내서 친구 얼굴을 그렸어요. 코가 엄청나게 크게 그려졌습니다. 왜 코가 그렇게 커? 허준이 코가 진짜 이렇게 커, 할머니. 우리 반에서 코가 제일 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한참 그리다가 민재가 말했어요. 나 커서 할머니처럼 그림 잘 그리고 싶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응. 세상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별 뜻도 없이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뿐이었어요. 제 그림을 세상에서 제일 잘 그린다고 말해주는 가족이. 연필을 다시 들었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식탁 위에 냅킨 2장.
할머니, 나무, 손자, 친구 얼굴. 봄볕 같은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전시회 기획안이었어요. 냅킨 위에 계절 이름 없는 손의 기록전.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름 없는 손의 기록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운 두근거림이었어요. 이런 게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두근거림. 도윤 씨가 설명하는 동안 기획안을 내려다봤습니다. 날짜, 장소, 작품 선정 계획. 제 그림들이 벽에 걸리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이에 이런 거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도윤 씨가 돌아간 후에도 기획안을 식탁 위에 두고 봤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가 민재를 데리러 왔어요. 민재가 오자마자 식탁 위 냅킨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할머니가 나 그려줬어. 우리 나란히 앉아서 그렸어. 수진이가 냅킨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손 씻고 가자, 민재야. 그게 전부였어요. 기획안을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어요. 예전엔 남편과 함께 보던 달이었는데 이젠 혼자 보는 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새벽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한다. 그리고 영영 못하면 나는 이 주방에서 이 물에 부른 손으로 계속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그게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도윤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시하겠다고. 도윤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냅킨 그림을 골랐습니다. 갤러리에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도윤 씨와 나란히 앉아 그림들을 펼쳤어요. 300장이 넘는 냅킨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하나씩 들어보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느 계절에 그리셨어요? 5년 전 가을이요. 그 애가 은행잎이 유달리 노랬어요. 여기 이 그림은요? 민재가 처음 걸음마 뗐을 때쯤이요. 그날 너무 기뻐서. 그림마다 계절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림은 일기예요. 날짜는 없지만 계절이 있는 일기. 손을 멈췄습니다. 일기.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 쓰지 않았는데 일기였습니다. 영숙이한테는 따로 말했어요. 조용히 불러다가 귓속말로. 나 전시회 해. 영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우리 순이가 화가 된다. 호들갑이 커서 못 말렸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열쇠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엄마, 전시회 한다고? 밥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행주를 내려놨어요. 내가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반대할 거 알면서 왜 해? 엄마가 나한테 말도 없이 전시회를 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 식당 설거지하는 엄마가 미술 전시회 한다고. 회사에서 동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다가 터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엄마도. 엄마는 엄마답게 좀 살아. 왜 갑자기 이래? 방 안에 그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답게. 63살.
15회 설거지. 설거지물에 푸른 손. 그게 엄마답게 사는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방이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식당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리는 주방이었어요. 영숙이가 홀에서 들어오다가 저를 봤습니다. 딸이 또 뭐라 했지? 전시회. 안 하기로 했어. 말하고 나니 목이 꽉 막혔습니다. 영숙이가 수세미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순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 15년 동안 이 주방에서 냅킨 그렸잖아. 그게 내 인생이야. 딸이 뭐라 한다고 내 인생을 접을 거야? 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창피하다는데. 창피한 게 아니야. 영숙이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변하는 게 무서운 거야. 창피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걔한테 엄마가 유일한 기댈 곳이잖아. 근데 그 엄마가 변하기 시작하면 자기 세계가 흔들리는 거지. 창피한 게 아니야. 무서운 거야. 주방에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을 딸 마음 따라 살 필요는 없어. 그건 다른 문제야. 영숙이가 돌아서서 홀로 나갔습니다. 주방에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점심 설거지가 끝난 오후였습니다. 식당 뒷곁으로 나갔어요. 낡은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앉는 자리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번호를 눌렀어요. 도윤 씨, 전시회 못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왜요? 그냥요. 제가 좀 주제 넘었나 봐요. 어머님,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냅킨 한 장을 꺼냈어요. 오늘 쉬는 시간에 그린 것이었습니다. 겨울나무였어요. 잎이 다 떨어진 나무. 까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 냅킨을 들여다봤습니다. 쓰레기통이 옆에 있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냅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뒷곁 계단에 쭈그려 앉았어요. 맞은편 골목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냅킨 위에 그린 나무와 같은 나무였어요. 까지만 남은 앙상한 나무. 근데 나무는 거기 있었습니다. 잎이 없어도 가지는 있었어요. 잎이 없어도 가지는 있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외손자 민재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왔어요. 공책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봐봐. 가족 중에 존경하는 사람 그려오라고 해서 할머니 그렸어. 공책을 받아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짧은 파마머리, 앞치마 두른 여자. 손이 유달리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크게 다시 그렸다고 했어요. 그 아래 민재 글씨가 있었습니다. 꼭꼭 눌러 쓴 글씨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립니다. 식당에서 냅킨에 그림을 그립니다. 할머니 그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머니 그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이 발표도 했어. 친구들이 다 멋있다고 했어. 민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민재를 데리러 와서 공책을 봤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공책을 넘겨 민재가 쓴 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공책을 돌려줬습니다. 수진이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를 삼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도윤 씨에게서 수진이한테 연락이 갔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갤러리에서 만났대요. 도윤 씨가 수진이를 마주 앉히고 냅킨 그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300장이 넘는 냅킨들. 이 그림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진이가 냅킨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 서 있는 아이. 작은 리본을 단 머리카락. 교복. 성인이 된 여자. 결혼식 날의 하얀 드레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전부 수진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당신입니다. 수진이는 냅킨을 한 장씩 더 넘겼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뒷모습. 그날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날. 밥만 차려주고 설거지만 하던 날. 그 손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재를 혼자 안고 서 있던 날. 수진이가 야근하던 날들의 빈 식탁. 어머니는 47년을 딸의 계절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냅킨 위에 말 한마디 없이 수진이 손이 냅킨 위에서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냅킨들을 앞에 두고 무너졌습니다. 갤러리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윤 씨는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뭘 한 거지. 냅킨들이 수진이 주변에 펼쳐져 있었어요. 47년의 계절이요. 한참 있다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괜찮다 괜찮다 하잖아. 근데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 갤러리가 조용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림을 집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이날 엄마 혼자 식장 구석에 있었어. 나는 신랑 가족들 인사하느라 바빴고 엄마한테 예쁘다는 말도 못했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예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밥을 차리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외손자 민재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나 숙제에 할머니 그렸잖아. 선생님이 발표도 시켜줬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린다고 발표했어. 민재를 안으면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딸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시회에. 수진이를 봤습니다. 말을 이으려다 멈췄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엄마한테 한 번도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어렸을 때 열이 날 때마다 이렇게 쓰러졌는데 민재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복도에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전시 준비는 수진이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수진이도 그랬을 겁니다. 도윤 씨 갤러리에 셋이 앉아서 냅킨들을 골랐습니다. 딸 수진이가 한 장씩 들어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건 어느 계절에 그린 거야? 겨울이야. 첫눈 오던 날. 이건 민재 처음 어린이집 보내던 날. 수진이가 천천히 냅킨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이거 겨울나무잖아. 까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지? 그 나무. 우리 살던 집 앞 나무야. 내가 학교 갈 때마다 창문에서 봤던 그 나무. 수진이가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들었을 때 눈시울이 붉었어요. 기억이 났겠죠. 이거 걸자.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그림들을 골랐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오래전 민재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 냅킨 위에 그림을 그렸더랬습니다. 이번엔 수진이랑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12월 말이었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입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빌려준 단정한 옷이었어요.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냅킨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옆으로 왔어요. 작가님이세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작가님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야 하는 말인지 몰라서. 예. 이 그림에서요. 여자가 냅킨 앞에 멈췄습니다.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눈을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냅킨들이 액자 안에서 빛을 받고 있었어요. 가을 은행나무, 겨울나무, 봄꽃, 식당 창밖 골목, 민재 얼굴, 빗속의 거리. 이게 제가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지금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왔습니다. 47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것이 이름이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냥 나는 존재한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설거지 아줌마가 아니라 그냥 나, 박순이, 63, 그림을 그리는 사람. 영숙이가 구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이 해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딸 수진이 글씨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설거지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근데 엄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세상을 그리는 사람이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이제 엄마한테 괜찮냐고 물을게. 수진이가. 편지 옆에 냅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린 것이었어요. 선이 서툴었습니다. 비뚤어진 얼굴. 그런데 분명히 나였어요. 짧은 파마머리, 굽은 어깨, 앞치마, 아래에 빨간 크레파스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잘 그려. 어린 수진이의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편지와 냅킨을 들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혼자 보던 달이었는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삼거리 식당 주방에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건 여전히 저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묵은 된장찌개 냄새, 솥뚜껑에 누른 밥 냄새,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올려다봤어요. 은행나무였습니다. 겨울 동안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고 있었습니다. 조그맣고 여린 잎들이었어요. 물을 잠시 잠갔습니다. 그 잎들을 봤어요. 봄이구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냅킨이 있었어요. 이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어왔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방 벽에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가을 은행나무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 새소리였어요. 겨울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 수진이와 외손자 민재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두부 한 모를 사왔어요. 민재는 오자마자 신발을 멀리 던지고 들어왔습니다. 여전했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저 혼자 밥을 먹던 식탁이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서 혼자 먹던, 창문도 작아서 어두운 방이었어요. 지금은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저 창이 이렇게 밝았나 싶었습니다. 방이 환해졌어요. 민재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그려? 아직 모르지. 먹고 나서 생각해 봐야지.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나도 그려줘, 엄마. 수진이를 봤습니다. 내가 언제 안 그렸니?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식탁 위에 냅킨 3장을 꺼냈습니다. 연필이랑 크레파스도요. 민재가 냅킨을 집었습니다. 수진이도 집었어요. 저도 집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봄 햇살이 계속 들어왔어요. 이렇게 환한 식탁이 처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행나무였어요. 연두색 잎이 가득했습니다. 가지마다 빽빽하게 돋아난 새잎들. 봄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바람이 불면 잎들이 같이 흔들렸다가 제각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냅킨 한 장을 꺼냈어요. 의자를 끌어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나무였습니다. 연두색 새잎이 가득한 봄나무. 챕터 1에서 그렸던 가을 은행나무와 같은 나무였어요. 같은 자리, 같은 나무. 하지만 계절이 달랐습니다. 선을 그을 때마다 잎이 생겼습니다. 그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냅킨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아니, 바뀐 건 인생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16살 미술 선생님이 그랬어요. 박순이, 너 손에 재능이 있다. 그 말이 여기 있었습니다. 손마디 사이에 설거지 물에 불어도 기름때가 배어도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여기 있었어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냅킨 위에 봄나무 한 그루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번엔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직하는 것이었어요. 주방 문을 열고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은행나무에 새잎이 돋는 봄이.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더라고요. 다만 쓸모를 몰랐을 뿐. 이 작은 냅킨 위에 담긴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볕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앙상했던 은행나무에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도 반드시 눈부신 봄날이 찾아오길 저희 마음전방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가 이런 귀한 사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드리는 마음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